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 황장수의 톡톡톡 영화 이야기는 잠수함 영화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붉은 10월, 크림슨 타이드, U-571, 특전 유보트 이런 잠수함 영화들은 대체로 잠수함이라는 좁은 공간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내부 갈등을 주로 다룹니다. 거기에 반해서 U-571이라는 영화는 당시 이 암호 해독기를 둘러싸고 독일과 미군 간에 벌어진 전투들을 다루는데 액션이 좀 강조되었습니다. 자, 제가 왜 잠수함 영화를 소개해 드리는가 하면 최근에 북한의 SLBM이 성공적으로 발사된 이후에 북한이 3,000톤급에 달하는 대형 잠수함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한국도 북한의 그런 잠수함을 적발하고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물 밑에서 무한대로 있을 수 있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하다 해서 원전 잠수함, 핵 잠수함을 도입하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현실적으로는 매우 실현되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자, 잠수함은 매우 정교한 수중 무기임에도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큽니다. 과거에 구소련에서 또 러시아에서 모두 8차례의 잠수함 사고가 났습니다. 어떨 때는 일부가 탈출하기도 했고 어떨 때는 잠수함 선체가 통째로 깊은 바다 속에 잠겨서 전원이 죽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 2008년에 잠수함 사고가 태평양에서 나서 20여 명이 죽은 적이 있고요. 또 2014년에 이 잠수함 사고가 스웨덴 인근 해역에서 났다라고 추정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구조자가 없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이 러시아 정부는 이 사실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영화는 K-19 과부제족이라는 이름이 붙은 최초의 소련의 원자력 잠수함을 다룬 영화입니다. 실제 이 잠수함은 60년에 지역을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첫 지역을 공식적으로 하는 항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당시 소련 정부는 원자력 잠수함을 처음으로 보유했다라는 실적을 남기는데 미국과의 또 경쟁에 몰두해서 이 잠수함을 만드는 과정에서 많은 결함이 지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취항을 시켜버립니다. 이 영화는 캐슬린 비글로우 감독이 만들었는데요. 이 여자 감독인데 제임스 카메론 아바타 감독의 옛날 부인이었습니다. 이혼했죠. 근데 캐슬린 비글로우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예쁩니다. 나이가 좀 있으시지만 키도 크고 이쁜 분인데 배우를 해도 되는데 왜 감독을 할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폭풍 속으로라는 패트릭 스웨이지 나오는 키아누 리버스 나오는 영화도 찍었고요. 또 최근에는 제로 다크 서티라고 해서 오시마 빈 라딘을 사살하는 영화, 또 허트로크라는 영화를 통해서 작품상과 감독상을 받았습니다. 허트로크는 당시 이라크 전쟁 당시에 EOD라 부르는 폭발물 해체반에 투입된 미군 병사의 공포와 두려움, 또 그 전쟁의 그런 무서움을 낱낱이 보여주는 작품이었습니다. 자, 캐슬린 비글로우 감독은 당시 구소련 시절에 여러가지 보안 상황이 많았기 때문에 이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촬영 4개월 전부터 러시아로 건너가서 생존자들을 다 면담을 일일이 했습니다. 자, 그래서 풍부하게 자료를 확보했는데요. 문제는 모든 잠수함 영화가 그렇듯이 이 잠수함 내부에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들을 이렇게 촬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모형으로 만들어진 좁은 잠수함 속에서 촬영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촬영을 하다 보면 다른 또 촬영반이 영화의 화면의 한 구석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병들을, 모든 이 촬영팀들이 같은 옷, 즉 잠수함 승조원들이 입는 옷을 입고 영화를 촬영했다, 이런 에피소드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니까 그 잠수함 안에 원자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컴컴한 데서 그 원자로에서 나오는 특유의 푸른빛을 묘사하는데 토닉 워터를 갖다가 이렇게 사용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 잠수함 영화 찍는다고 큰 고생을 해서 2002년에 만들어진 영화인데 1억 불 좀 넘는 제작비가 투입됐는데 3,500만 불 흥행에 거쳐서 당시로는 흥행 대참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이 이후에 영화를 만드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자, 이 영화에는 함장으로 하리슨 포드가 나옵니다. 하리슨 포드는 이 영화를 찍기 전후에서 몇몇 범작들에 나와서 한마디로 흥행에 실패하고 이래 하리슨 포드의 시대는 끝난 게 아니니까 이런 평가를 받고 있을 때였고요. 그래서 하리슨 포드는 함장 알렉세이 로노고 부함장에 요즘 뜨는 리암 니슨이 주연을 했습니다. 미하일이라는 부함장을 했는데요. 이 당시에 소련에서는 배를 빨리 출항시켜라 해서 출항을 시켜서 미국 해역에 가서 한 바퀴 이렇게 핵시위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부함장 리암 니슨은 이 배가 결함이 많기 때문에 나가면 안 된다고 하다가 함장에서 졸지에 부함장으로 강등이 되고 소련 공산당에 충성을 바치고 총애를 받는 이 하리슨 포드가 함장으로 대신 옵니다. 그래서 배와 선원들의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리암 니슨과 이 충성심을 앞세우는 하리슨 포드 간에 사사건건 이렇게 충돌이 발생하지만은 리암 니슨이 항의를 하면서도 이렇게 명령체계를 뒤집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 근해로 가기 위해서 그린란드 옆을 지나던 중에 원자로 냉각기에 구멍이 생겨서 핵폭발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소련의 비밀리에 만드는, 그 당시 미국은 소련이 원자력 잠수함을 만들었을 거라 생각도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비밀리에 만들어서 미국 근처로 가던 잠수함에서 핵폭발이 일어나면 결국 미국에 치명적인 피해가 갈 거고, 그럼 미국은 또 소련을 향해서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리암 니슨 부함장은 미국의 도움을 청하자 차라리 다 틀어놓고 이렇게 하지만은 하리슨 포드는 소련으로부터 구조선을 기다려야 된다면서 거부를 합니다. 자, 이 영화는 실제로 소련에서 있었던 실화를 배경으로 했는데요. 자, 이 개봉된 이후에 소련 군인들의 해군 잠수함 군인에 탄 군인들의 충성심을 소재로 한 영화를 어떻게 미국이 만들 수 있느냐. 또 하리슨 포드는 에어포스 원 같은 영화에서 미국 대통령으로 등장하고 미국 CIA의 요원으로 등장하는 애국심이 있는 미국인의 상징인데 어떻게 소련 공산당의 충성심을 바치는 그런 공산당이 될 수 있냐 해서 아마 영화사 홈페이지가 난리가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이 영화는 이 흥행에 대참패했고 그렇습니다. 사실 영화가 처음에 잔잔하게 사실적으로 다큐멘터리처럼 진행이 되어서 크게 긴장을 자아내는 재미는 없습니다만은 영화를 보는 내내 특히 요즘같이 핵 잠수함이 화제가 된 상황에서 이 영화를 보면 당시 소련의 분위기나 또 인간의 그 의지, 양심이 중요한 것이냐 명령이 중요한 것이냐의 충돌, 이런 부분들을 재미있게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 영화에는 함장과 부함장이 대결하는데 모든 잠수함 영화에는 함장과 또 이 공산당이 보낸 무슨 이 정치 군인 이런 사람의 대립,
또 아니면 보함장과의 대립, 그게 소련 영화든 미국 잠수함 영화든 공공이 같이 등장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래서 잠수함 영화의 특성상 액션으로 만드는 것도 한계가 있고, 오히려 잠수함이라는 좁은 공간에 갇힌 그 사람들 간의 이 말을 통한 심리적 긴장을 통한 액션이 잠수함 영화에서의 묘미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국 이 잠수함은 구조하러 온 다른 소련 디젤 잠수함에 의해서 일부는 구조가 되었는데요. 문제는 그 원자로를 수리하러 들어간 그 수리병부터 일주일 안에 한 7명 이상이 방사능 오염으로 죽었고, 한두 달 안에 15명이 방사능이 오염됐고요. 그래서 사망을 했습니다. 나중에 최종적으로 42명이 방사능 노출에 의해서 후유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그리고 죽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은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이 사람들을, 핵잠수함 승조원들을 2006년에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을 했었습니다. 고르바초프 재단이 이 사람들을 후보로 추천했는데요. 이들이 용기 있게 목숨을 죽음을 무릅쓰고 원자로를 수리했기 때문에 이게 폭발되지 않아서 해양이 오염되는 것도 막았고, 또 미국과의 전쟁도 막았다. 까딱했으면 지구가 핵전쟁으로 끝날 뻔했다. 특히 K-19에서 폭발이 일어났다면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10배 이상의 어떤 방사능 오염이 됐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원자로가 폭발했다면 나토는 미국 해안에 대한 소련의 핵미사일 발사라고 간주했을 것이고, 즉각 핵미사일을 발사해서 핵을 통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거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인류를 구한 영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 139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철저하게 비밀에 감춰져 있다가 나중에 이제 소련이 해체된 다음에 이 사실들이 알려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배는 다시 수리가 되어 가지고요, 90년까지 재취항을 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흥미로운 것은요, 미소 냉전 시대에서 1968년에 소련의 잠수함 하나가 미국 근해를 항해하다가 하와이 앞바다에서 K-129라고 부르는 잠수함인데 폭발을 해서 바다 밑에 5km에 침몰을 해버렸습니다. 자, 당시 미국은 이 잠수함이 탄도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서 소련의 군사기술, 암호화 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거다, 또 이 탄도미사일 기술을 알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인양을 하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은 당시 침몰한 이 잠수함이 어디에 침몰했는지도 발견하지 못했고 그래 실패했는데요. 미국의 핵 잠수함이 수심 5km의 지하에, 그러니까 이 바다 밑에 침몰한 이 잠수함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해군이 당시 하워드 휴즈라고 유명한 영화라든지 무기 산업을 해서 떼돈을 번 갑부가 있었죠. 이 휴즈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CIA가 나섰습니다. 이 사람이 망간을 바다 밑에 해저에서 심해에서 추출한다. 망간 있지 않습니까? 금속 재료요. 그래서 CIA가 이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에 K-129라는 잠수함을 끌어올릴 만큼 거대한 인양선을 건조를 의뢰했고, 그래서 그 인양선이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소련의 인공위성이나 정보망에 탐지되지 않도록 하워드 휴즈가 태평양에서 망간 시추 사업을 벌인다고 사업 계획서나 홍보물을 실제로 발표하고 기자회견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완공이 된 이 높이가 189km, 배수량이 63,000톤짜리 시추선을, 즉 인양선을 가지고 실제로 이 잠수함을
위로 끌어올렸는데요. 수심 2.7km에서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전체를 끌어올리지는 못하고 앞부분만 끌어올렸고요. 자, 인양에 성공한 절반의 이 잠수함 안에는 당시 소련 승무원 6명의 시신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렇게 미군이 조용히 장사를 지냈다 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도 잠수함 영화를 아주 오래전에 한번 만든 적이 있죠. 99년에 유령이라는 영화가 만들어져서 최민수 부함장으로 나왔죠. 강성 부함장으로. 또 상식이 있는 장교로 정우성이 나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주연한 유령이라는 영화가 대종상을 휩쓸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한국이 러시아에 돈을 빌려주고, 그때 사실은 그 돈을 빌려준 게 수교 때 돈을 많이 빌려줬죠. 근데 그걸 받지를 못하니까 이 경제협상, 그 경협차관으로 빌려준 돈을 현물로 받는다 해서 실제 한국이 헬리콥터라든지 이런 현물로 많이 받았죠. 일부 무기도 받았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이 영화에서는 구소련이 만들었던 이 핵 잠수함 바라쿠다를 극비리에 넘겨받게 되는데, 이 잠수함의 존재를 미국과 일본이 눈치를 채고 한국 정부에 압력을 넣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잠수함 함장에게 수중에서 이 잠수함을 들켰으니까 도리가 없다, 폭발시켜라 이랬는데, 부함장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실패하고 결국은 일본 잠수함에 격침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굉장히 민족주의적이고 이런 쇼비니즘적인 민족주의를 이렇게 다룬 이 주인공 부함장 최민수의 이 시각들이 담겨 있는데요. 우리가 굴욕스럽게 살았는데 이제 핵 잠수함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치욕을 극복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당시 이야기로 보면 좀 치졸합니다만은 나름대로 그 시점에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 이 영화 기획에 있어서는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영화 끝에 보면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죽은 사람들의 이름을 다 잔잔히 올립니다. 항구에 잠수함이 구조되어서 돌아왔는데요. 자, 핵전쟁을 막아낸 이 잠수함 승조원들의 이 희생적인 어떤 이 원자로를 수리하기 위한 노력들, 그 대가로 이 사람들은 그 수리에 투입된 사람 15명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승조원 40여 명이 방사능 오염으로 고생을 했는데요.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은 구소련의 이 정보 통제에 의해서 이 사실이 알려지지도 않았고 이름도 다 덮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숨은 영웅으로서 이 사람들은 결국 목숨을 던져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을 막았다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참 훌륭한 일을 했다. 저는 이런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이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61년이면 쿠바 위기가 있을 때 아닙니까? 미국이 소련이 쿠바에다가 미사일 기지를 만드니까 미국이 그냥 안 있겠다 해서 나중에 소련이 다 드러내는, 미국과 소련이 전쟁 직전까지 가던 그 시절이었는데, 그 시절에 만약에 핵폭발이 미국 앞바다에서 있었다면 전쟁이 났을 거라고 실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항상 실수를 하게 마련인데요. 이 핵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위험한 게,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미사일을 보유한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실질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만, 정말로 우려스러운 것은 저런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을 때, 특히 북한이 5차 핵실험에 성공해서 실질보다는 훨씬 큰 파워를 가진 소형화된 지금 핵폭탄을 확보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에서 내부의 강경파가 득세해서 실제로 자폭하는 의미에서 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또 북한이 레이더에서 뭘 잘못 보고 자신들을 향해서 미국이나 일본, 한국이 어떤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생각해서 대응 차원에서 쏴버릴 경우, 실제로 과거에 구소련과 미국에는 레이더를 잘못 읽어서 여러 번 핵전쟁이 일어날 뻔한 일들이 있습니다. 자, 안 그러면 김정은이 결국 이도 저도 안 되고 실각의 위기에 내몰리면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쏴버릴 수도 있고, 특히 북한이 앞으로 잠수함에 싣고 다니다가 잠수함이 사고가 나면서 핵폭탄이 터져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같이 통제되지 않고, 한마디로 이 스탈린식 독재 정치, 왕조 독재 정치에 길들여 있는 사회에서 핵을 가지고 호전적인 집단이 그걸 돌리고 있다가는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는 점을 우리가 모두 잘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핵 잠수함 하도 많이 언급되길래 핵 잠수함의 사고에 관한 영화 K-19 과부 제조기 위도우 메이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